근데 한 번 틀린 것들은 계속 틀리게 돼요. 그쵸, 그쵸. 근데 이 계속 틀리는 것들을 방지하려면 아까 같이 잊어먹었다가 다시 푸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한 방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좀 좋다. 차라리 시간 낭비를 없애려면 한 방에 내 힘으로 풀면 그걸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네.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딱 흐름이 있어서 다음에 나와도 푸는데 네. 한 번 못 풀어서 설명을 듣게 되면 네. 계속 잊어먹고 또 설명 네. 듣고 잊어먹고 설명 네. 듣고가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누구나 하고 싶지 않나요? 한 방에 푸는 건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 방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초등 수학 학습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책을 쓰신 류승재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초등학교 때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뜻하지 않게 낮은 성적표를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잘했던 아이가 어떻게 된 건가요? 보통은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네. 게 왜냐하면 평가 자체가 대부분 절대평가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성적 산출하는 걸 보면 절대평가로 산출하는데 네. A등급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총점 네. 수학이면 그게 90점 이상이 되면 A등급을 주는데 네. 근데 그게 지필하고 수행이랑 또 합쳐서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지필은 80점을 받았다. 네. 근데 수행은 또 웬만큼 성실하면 만점을 많이 줘요, 학교에서. 네. 그럼 수행을 만점을 받잖아요. 그럼 100점이잖아요. 네. 그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필이 80점을 받아도 5대5로 수행 지필을 하게 되면 90점 이상이 되니까 평균이. 네. 그러면 이제 A등급을 받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지필이 보통 80점 이상 받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40% 이상이 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럼 부모님들은 A등급을 보통 받으면 네. 특목고나 그런 데를 쓸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100분위로는 4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면 얘가 잘했는데 왜 4등급을 받지? 혹은 3등급을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초등학교는 좀 더 심하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평가 방식 자체가 그런 식이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정확한 실력을 몰랐다가 네. 나중에 고등학교 때 깨닫는 게 많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수학 공부라는 게 네. 잘하는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고등학교보다는 당장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잘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고등학교 정작 어려워지는 네. 그런 수학에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수학을 잘했던 아이가 못하게 된다기보다는 아이의 실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경우 혹은 좀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했던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저희가 초등 수학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좀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습관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흔히 수학을 할 때 오답 관리는 필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오답 관리가 모든 학년에게 혹은 모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답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수학이 좀 추상적인 언어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머릿속에 잘 저장이 안 돼요. 네. 근데 아이들이 네. 대부분 가르쳐 보면 본인이 알았다라는 느낌과 네. 실제 시험을 봤을 때 본인이 풀 수 있는 정도까지의 갭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 근데 이 갭을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갭을 쉽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네.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 정도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또 나오니까 또 못 푸는구나. 그럼 더 해야겠다. 이거를 이제 나름 네, 계속 네. 판단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갭이 메꿔지는데 네. 대부분 못한 아이들은 그 갭 차이를 잘 못 느껴요. 네. 그러니까 또 나오면 또 틀리고 또 나오면 또 네. 틀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좀 과도하게 오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답을 누구나 다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일단은 고등학생들은 꼭 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중학생들도 어느 정도 오답을 꼭 해야 되고 근데 초등학교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오답을 시키다 보면 오답이 이제 정확히 알고 입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전략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단점이 지루함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을 아이들이 흥미를 잃게 만드는 주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첫 번째가 이제 연산, 네. 반복해서 계속하는 네. 거, 오답.
틀렸던 거 또 풀고 지루하게 하는 거. 안 틀릴 때까지 예, 들고. 그렇게 하는 네. 것들 자체가 아이들이 이제 수학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네. 저는 보통 그 추천하는 방식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네. 5학년이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머리가 좀 크니까 네. 그때는 오답보다는 오답하는 어떤 습관. 그래서 문제를 정리를 하고 네. 자기가 해설지를 보든 뭐 엄마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그 해설을 정리하고 네. 내가 틀린 원인을 적고 네. 다른 문제를 분석하는 거를 한 문제를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한 단원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네 문제, 뭐 다섯 문제 이렇게 연습하는 연습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부터는 실질적인 오답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내신 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고 문제를 보자마자 풀어야 되거든요. 네. 생각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오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문제 자체를 다시 풀어보는 행위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잊어먹었다가 다시 풀고 잊어먹었다가 네. 다시 네. 풀고.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오답을 시켜도 너무 자주 시켜요. 네. 그러면 그 기억에 의해서 풀게 되잖아요. 네. 나중에 풀면 또 못 풀거든요. 네. 그래서 풀이가 기억이 안 날 때쯤 다시 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까먹을 때쯤 다시 풀고 네. 그렇게 해서 고등과정 같은 경우는 혹은 뭐 수능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재수종합반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네. 육회독하라고 하거든요. 네. 틀린 문제 6번을 풀어봐라. 근데 바로바로 풀지 말고 네.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 한 권을 풀었다 그럼 한 달 지나서 또 오답하고 한 달 지나서 오답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많이 강조하죠. 네. 오답을 한 2번 풀어봤는데 아이가 못 풀면 아니 2번이나 했는데 왜 못 풀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모르는 걸 오히려 고맙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잊어버릴 때쯤 자꾸 이거를 리마인드 시켜서 결국에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저도 이제 수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한 방에 푼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한 방에 푼 네. 거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네. 나오면 또 풀거든요. 네. 근데 한 번 틀린 것들은 계속 틀리게 돼요. 그쵸, 그쵸. 근데 이 계속 틀리는 것들을 방지하려면 아까 같이 잊어먹었다가 다시 푸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한 방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좀 좋다. 차라리 시간 낭비를 없애려면 한 방에 내 힘으로 풀면 그걸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네.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딱 흐름이 있어서 다음에 나와도 푸는데 네. 한 번 못 풀어서 설명을 듣게 되면 네. 계속 잊어먹고 또 설명 네. 듣고 잊어먹고 설명 네. 듣고가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누구나 하고 싶지 않나요? 한 방에 푸는 건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 방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그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장난감 같은 네. 거를 조립한다라고 네. 하면 설명서가 없이 자기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붙일까, 머리를 어떻게 하고 로봇을 어떻게 하지 네. 이렇게 생각해서 풀게 되면 네. 그 구조가 처음에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뽀개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만들면 다음에 네. 만들려고 하면 또 만드는데 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유튜브 보고 네. 이거 하다가 따라해서 멈췄다가 또 따라해서 멈췄다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네. 그럼 나중에 혼자 해봐라 못해요. 계속 그쵸. 유튜브 보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배우고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풀려면 네. 힘들어도 시행착오가 겪고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하게끔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개념이 부족하면 힘들 수는 있잖아요. 네. 개념이 얘가 어느 정도는 가득 찼다라고 가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능력이거든요. 자기가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면서 네.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도 안 보고 조립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자신감들이 생기는 거죠. 네. 좀 이해가 됐던 게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간 길은 갔다 왔는데도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서 그거를 내가 유추해서 간 길은 너무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약간 그런 원리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왜 물어서 하든 아니면 네. 자기가 지도를 보고 하든 네. 자기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그쵸. 예측해서 생각하면서 하든 간 길. 이런 것들이 잘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그게 자기 주도적으로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좀 잘못된 습관으로 오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네. 집어넣으려고 안 해요. 머리에다가. 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가르쳐주면 잊어먹고 가르쳐주면 잊어먹고 이 상태가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네.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럼 자기 주도해서 아이가 공부해서 좀 잊어버리지 않고 한 방에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려면 옆에 있는 부모의 어떤 역할은 뭘까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네. 무조건. 네. 그래서 뭐 평상시 공부도 물론 그렇겠지만 다른 네. 거를 할 때도 네. 얘가 혼자 하게끔 그 지켜봐주고 네. 옆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조금 도와주고 네. 그런 방식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기주도성이 좀 극대화되면 뭐 공부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뭐 하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가 일단 해본다고. 예를 들면 뭐 음식 같은 걸 먹을 때도 네네네. 이거 도와줄까 하면 아 싫어 내가 일단 해볼 거야 해서 뭐 이렇게 네네. 한다라든지 네.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일상생활부터 만들어줘야 되고 아. 공부 같은 경우도 네. 일단은 이제 얘가 한글을 뗐다라고 가정하면 네. 한글을 떼고 어느 정도 독서를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네.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3학년 과정의 어떤 교육 과정, 교과 과정은 얘가 한번 개념을 읽고 풀만한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번 개념을 읽고 얘가 풀게끔 문제를 네. 풀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이 개념 독학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는 네. 아이들은 네. 중학교 때 이렇게 가르쳐 보면 실수가 거의 없어요. 얘가 틀리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뭔가 건성건성 문제를 집중력 없이 보는 게 없고 하나하나 되게 따지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실수 자체도 굉장히 없고 개념도 한번 알면 오랫동안 좀 기억하고 이런 네. 습관들이 형성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형성이 잘 되는 거죠. 감동적이기까지 하네요. 그런 아이로 누구나 키우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이들이 수학을 좀 싫어하게 되는, 수학에 질리게 되는 요인으로 저희가 오답 관리, 오답 노트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연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산이 수학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해서 연산을 아예 훈련을 시키시는 초등학교, 특히 부모님들 많으신데 이 연산이 꼭 필요한 건지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이거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가르쳐 보면 네. 연산부터 안 되는 아이들이 있고 가르쳐 주면 적용 못하고 계속 틀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은 거의 다른 과목도 다 못해요. 네. 그러니까 학습 능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 가령 독서를 좀 많이 시킨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네. 연산 자체가 안 됐을 때도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부모님들 많이 쓰던 게 연산책을 반복해서 많이 풀리거든요. 네. 틀리면 다시 고쳐와 다시 고쳐. 학원에서도 많이 그러고. 네. 그럼 얘가 나중에 맞더라도 자기가 왜 뭘 잘해서 맞았는지도 모르고 틀리면 뭘 잘못해서 틀렸는지도 네. 몰라요. 기계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런 방식도 사실은 안 좋고 얘가 이제 연산이 안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거는 연습장에다가 딱 식을 써서 풀게끔 시켜야 되고 네. 그 식을 써서 푼 것이 틀리면 네. 엄마가 그걸 도와줘야 돼요. 어디가 틀렸는지 파란 볼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반복적으로 여기가 내가 잘못됐구나를 인지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할 때 이제 극복이 되거든요. 네. 요게 이제 만약에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네. 중학교 정도 되면 귀찮다 그러면 얘한테 시키는 거죠. 네. 해설을 보고 너가 어디 틀렸는지 어. 파란 볼펜으로 교정을 해라. 네. 그것만 검사를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본인이 뭘 적용을 못하는지를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네. 연산이 안 되는 아이들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지도를 해보니까 네. 물론 제 자녀들도 수학을 아주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연산 교재를 다 안 시켰어요. 제 자녀들은. 네. 근데 초등학교 교재를 보니까 엄청 두꺼워요. 개념 교재가.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비해서 개념 교재 양이 굉장히 두껍고 네. 그 안에 연산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거의 연산 교재 수준이네. 네네. 이 정도만 연습하면 충분하겠다라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네. 부모님들이 미리 걱정을 해서 네. 연산을 시키는데 연산 교재를 굳이 안 하고 개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본인이 읽고 풀고 거기 있는 네. 거를 풀어도 보통 초등, 중등, 고등까지 가는데 연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충분하다. 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니 그러면 굳이 뭐 안 시킬 이유가 없이 네. 연산을 시켜도 뭐 상관없지 않냐. 네. 어차피 예를 들어 개념 교재를 해서 얘가 연산을 이해할 거면 미리 네. 해놔도 상관없지 네.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학원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학원에서 보통 수업을 지도를 할 때는 네.
보통 아이들이 기본 연산 정도는 됐다라는 가정하에 선생님들이 많이 수업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곱셈이면 곱셈이 원리가 뭔지, 동수 누가의 원리 뭐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 않고 네. 그냥 이거는 알고 왔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 과정부터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려고 하다 보면 연산이 어느 정도는 미리 선행이 돼 있어야 네. 수업을 따라갈 만한 거예요. 네. 네. 빨리빨리 나가니까. 심지어 이제 뭐 초등학교 학교 같은 경우도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미리 뭐 알았다라는 가정하에 나가는 학교도 있대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네. 선생님들이 너희 학원에서 이 정도까지 배우고 왔지. 그래서 네. 그게 성립하는 원리나 그런 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부터 나가는 학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연산 자체를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은 시키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네.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연산이 되게 반복적이고 지루하잖아요. 하다 네. 보면 재미도 네. 없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수학이 너무 재미없다라고 만드는 어떤 하나의 기제가 되고 네. 생각 없이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생각 안 하고 반복 없이 푸는 거. 네. 그런 거에 또 기제도 될 뿐만 아니라 네. 또 하나가 대부분의 연산책들이 연산 자체도 굉장히 개념이거든요. 네. 나눗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개념이. 네. 저도 초등 교사용 지도서 이런 거 보고 그러면 네. 분수, 나눗셈 그런 거는 특히 어렵고 설명하는 게 그 네. 원리에 의해서 분수를 곱하기로 바꿀 때 분모 네. 문자 바꿔서 곱한다라는 네. 게 그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네. 아, 그 곱한다고 외워서 풀기는 했지만 그쵸. 그게 정확히 어떤 원리에 의해서인지는 그래서 내가 수학을 네. 전공했는데 나도 어려우면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네. 보통 제가 학원에서 초등부 선생님들 보면 네. 그런 교사용 지도서라든지 교과서라든지 그런 거 참고를 안 하고 네. 그냥 문제집만 보고 그냥 가르치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원리를 잘 몰라요. 왜 네. 그런지.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복잡한 원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아이들이 원리들을 이해한 다음에 연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거를 배우지 않고 연산의 규칙 먼저 배우고 네. 나중에 원리들 스님들이 가르쳐주면 나는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안 듣고 네. 이게 또 습관이 돼버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네. 그때도 똑같이 얘네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복잡한 개념이나 그 원리, 증명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어도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네. 그냥 공식만 보고 그냥 따라서 풀거든요. 네. 근데 공식만 보고 따라서 푸는 거는 이게 무의미하잖아요. 이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 모른 채로 그냥 따라서 풀기 때문에 무의미하니까 금방 잊어먹고 복잡한 문제 같은 건 적용을 못해요. 애들이 좀 변형된 것들을. 네.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어떤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의 이런 학습 태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치다 보면 너무 답답하고 이게 하나도 모른 채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출발점이 초등학교 때 저는 연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연산을 시키려면 최소한 교과서 네. 혹은 교사용 지도서에 네. 있는 그 연산의 원리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네. 교습자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든가 아니면 아이가 그 부분을 먼저 읽고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해한 다음에 뭐 연산을 시키든가 그렇게 좀 해서 납득하면서 넘어가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연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후에 기계적으로 하는 연산에서는 사실 부작용이 엄청 크네요. 그리고 과도하게 연산 문제가 너무 복잡한 감이 있어요. 초등학교가. 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연산에 대한 부분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네. 수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문제 계산이. 네, 네. 아이들이 문제를 못 풀어서 그냥 못 푸는 거지 계산이 복잡해서 못 푸는 애들이 없어요. 네, 네.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연산이 늦어서 수능 문제를 빨리 못 푼다 생각하는데 더하기 곱하기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를 적용해서 푸는 걸 그냥 못해서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보면 어떤 연산을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니까 뭐 소수의 곱셈, 나눗셈 이런 원리들을 배우고 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심화 문제집들 보면 과도하게 복잡하게 막 자리수도 엄청 많은 것들도 막 하고 그런 네.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제가 보면 이제 중학교 때 안 쓰이고 고등학교도 안 쓰이고 대학교 가서도 더욱더 안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안 쓰이는데 이런 복잡한 연산을 얘네들이 하면서 기계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을까? 교과서에 있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많은 양을 또 푸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연산 교재가 이제 개념은 적은데
그걸 가지고 책을 한 권을 내고 그래야 되니까 네. 많은 양을 연습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학습지도 그렇죠. 네. 너무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연산에 대한 디테일한 질문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더하기, 빼기 같은 거, 뭐 두 자릿수 더하기 이런 거를 가르기, 모으기를 이용해서 좀 숫자 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끝에가 0을 만든 후에 뭐 이렇게 더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냥 더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개념서에는 이 가르기, 모으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느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보통 고등부 수학생들 같은 경우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주제인데 미취학이나 초등 저학년, 중학년 부모님들은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개념이 적다 보니 개념이 많고 개념이 어려우면 그것 따라가고 이해하기도 벅차서 이런 어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넘어갈 텐데 워낙 뭔가 차별화된 내용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중학교 때 이제 분배 법칙이랑 원리로 또 배우게 되고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하는 행위를 몇 개 정도 생각하는 연습으로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왜냐면 사고력 수학 책에도 보면 그런 게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 챕터 나오면 이렇게 이제 수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쉽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빠르게. 그런 것들 좀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나쁘진 않은데 그거를 꼭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뭐 수학을 잘하거나 혹은 그런 수감이 있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시킨다면 사고력 수학을 보면 도형 문제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수 가르는 문제도 있고 퍼즐 문제도 있고 퀴즈 문제도 있고 영역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다루면서 아이들이 재밌어야 돼요. 더 쉽네, 더 쉬운 방법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도로 좀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걸 배우거든요. 중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개념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사고력 수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또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초등학교 때 사고력 수학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첫째,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과정까지 시켰고 셋째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과정까지 시켰는데 저는 시킨 게 이제 사고력 수학이 좀 교재 퀄리티가 좀 높아요. 수학적 사고를 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좀 연습을 많이 시켜놨고 그래서 책을 저도 이제 핀란드 수학 해가지고 그런 실생활 수학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른 책도 보다 보니까 실생활 수학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요. 나도 재미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도 재미가 없겠네. 근데 사고력 수학 책들을 좀 보니까 뭐 이렇게 종이로 접고 만들고 막 움직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재밌겠다. 초등학교 교재가 너무 양이 좀 적고 저는 이제 개념 교재 한 권, 심화 교재 한 권, 2권으로 나가다 보니까 진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너무. 그래 사고력 수학 교재를 한 권 더 집어넣어서 한번 애들 재밌게 이렇게 시켜야겠다라고 했는데 시켜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과정까지 굉장히 괜찮아요. 그때가 이제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도 보고 그러면서 어떤 개념들을 익히는 과정인데 그런 거에 좀 최적화되게 연습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교과서도 그런 식의 내용들이 알차게 돼 있지만 교과서보다 좀 더 재밌게 잘 돼 있어요. 만드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문제집을 너무 많이 풀리는데 저는 초등 과정은 문제집을 한 2권 정도만 풀려도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한 학기에. 그래서 좀 2권 정도 풀리니까 너무 할 게 없다. 그러면 사고력 수학 같은 거 시키면 좀 괜찮다. 근데 5학년부터는 사고력 수학 문제집이 별로더라고요. 일반 뭐 경시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서술형 문제집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5학년부터는 굳이 안 해도 되고. 근데 저 때 옵션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인즉슨 그러면은 개념과 심화 교재를 한 다음에 하는 건 괜찮지만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고력 수학만 하는 거는 조금 반대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한 1학년하고 2학년까지는 교과 수학을 굳이 안 시켜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학년하고 2학년 때는 뭐 하냐? 독서만 시키냐, 맨날 주구장창. 그러면 뭔가 좀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고력 수학 같은 거 시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간혹 부모님들이 욕심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시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이가 또 언어 능력이 높은 아이도 있어요. 네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심화교재 그 서술돼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시켜도 상관이 없겠지만 네.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심화교재를 봤을 때 그 네. 지문을 네. 어느 정도 이해할 정도의 언어 능력이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개념 독학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언어 능력이 형성이 되고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과 수학을 시키고 1, 2학년 때는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 네. 사고력 수학 같은 거 시키고 네네네. 그리고 학교 교과서 있으니까 교과서 네. 같은 거 좀 같이 하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근데 보통은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선행을 네. 나가는 경우가 많고 네네.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할 능력은 없는데 옆에 네. 친구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본인들이 하게 되고 숙제 비켜서 하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